어디 가신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거기, 자, 38페이지에 테마 9 있어요, 없어요? 거기 적산법 있죠? 적산법은, 자, 깊이 있게 물어보기 힘듭니다. 물어보면 또 맞추기 힘드니까 간단하게 물어본다면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식 정도. 그러니까,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얼마 갖고 있다고요? 1억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은행에다 예금하게 되면 1억에 대해서 한 5% 정도 이자를 주겠답니다. 근데 이거를 부동산을 구입해서 임대사업 하고자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1억에다가 한 5% 정도는 받아야 되죠?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데, 부동산 구입해서 임대사업 하게 되면 재산세 이런 거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고, 건물도 언젠간 없어지는 거죠? 그럼 감가상각비 이런 것도 받아내야 되겠네요? 관리비 같은 것도 받아내야 되죠? 수리비 같은 거 받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경비 있죠? 요거 받아내야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요 용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걸 기초 가격이다. 뭐라 한다고요? 기초. 요걸요 기대 이율이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필요재경비 더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걸요 적산 임료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94번. 자, 94번 찾으셨나요? 경과년수가 10년이고 평당 제도량가가 얼마라고요? 500만 원이랍니다. 100평짜리 주택이 있다는 얘기죠? 아, 얘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얘는 아까, 자, 이 정액법에 의한 적산가치 있죠? 요거 구하는 거네요. 요거는, 자, 요 말뜻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경과년수가 몇 년이라고요? 10년이 됐답니다. 이렇게 10년이 경과됐는데, 올해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거 정액법 있죠? 요거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10년이고 평당 제도량가가 500만 원이고 100평짜리 주택 있죠? 그러니까 총 제도량가는 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얼마라고요? 5억이다. 이렇게 주어졌죠? 제도량가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이때는 할만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잔존 내용수가 40년이랍니다. 남아있는 게 40년이죠? 그럼 총 얼마라는 얘기예요? 50년이 경제적 내용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액법에 의한 적산가치는 얼마인가? 잔존가치율은 10%라고 했죠? 저놈의 10%는 챙길 수 있어, 없어요? 10% 챙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억에 10% 하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챙길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억짜리가 50년 지나면 5천만 원밖에 안 남죠? 그럼 얼만큼 가치 감소하는 거예요? 4억 5천만 원 같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감가액은 자 4억 5천만 원 나누기 몇 년 하면 돼요? 50년 해주면 되죠? 그럼 매년 감가액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900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900만 원. 맞죠? 그럼 1년에 900만 원이니까 몇 년 지났어요? 10년 지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자 900만 원 곱하기 10년 해주면 되겠네요. 900만 원 곱하기 얼마라고요? 10년. 그럼 9천만 원만큼 가치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억에서 9천만 원 빼니까 이때는 얼마라고요? 4억 1천만 원. 이게 정답입니다. 얼마라고요? 4억 1천만 원. 할만해요? 아직? 네. 자, 아직 정확히 요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얼른 지울게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잘 모르면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든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제가 저 김포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 살고 있다고요? 김포. 그리고 제가 사는 아파트가 뭐냐면 이거 건영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라고요? 건영 아파트. 그래서 요거 좀 평가하려고 합니다. 요거를 대상 부동산 해줄게요.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을요? 대상 부동산. 자, 그러면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은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 있죠? 사례를 가지고 차이점 수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례는 우리 동네에서 구하는 게 좋겠죠? 우리 동네가 사후지구 아파트 단지입니다. 암기하세요? 어디 아파트 나라고요? 사후지구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사례는 여기서 구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만약 이런 데 사례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이 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 있거든요. 풍무지구 아파트 단지, 얘는요 북변지구 아파트 단지. 여기까지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 풍무, 얘는 뭐라고요? 북변지구. 아셨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사례를 구했다. 여기서 뭘 구했다고요? 사례를 구했다면, 자, 얘랑 비슷하게 생겼다면 얘는 대체 관계가 있다 해줍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대체제가 뭐야? 오비하고 화이트가 있다면 받고 소비에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식당도 여기 있다는 얘기죠. 생활 근거도 이거라면, 생기게 비슷하다면 싼 놈을 소비하려고요? 비싼 놈을 소비하려고요? 아, 싼 걸 소비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얘는 비싸고 싸다면 여기 있는 사람 이쪽으로 이사 갈 수도 있죠. 얘는 서로 구입하려니까 올라가고 얘는 떨어지겠죠. 비슷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데도 사례가 없다, 이런 사례가 없다면 다른 용도 지역 내에도 비슷한 놈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데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얘랑 비슷한 놈들이 있다면 상호 뭐라고요? 대체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 가격대가 비슷해진다는 얘기죠. 사례를 구하도 이 정도 구해야 되지. 자, 남양주에 있는 사례를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얘는 비싸고 얘는 싸다고 여기 사람 이쪽으로 이사가고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에서 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름. 자, 지금부터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있죠? 인근 지역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인근 지역. 그리고 이 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유사한 지역 있죠? 유사 지역이라는 겁니다. 뭔 지역이라고요? 유사 지역. 요 정도 범위 내에선 사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동일 수급권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동일 수급권. 자, 그러면 자, 사례 부동산의 가격에다가 예를 들어 이게 2년 전에 3억에 거래했다는 얘기죠? 뭔 얘기 했죠? 2년 전에 3억에 거래했다. 그러면 자, 일단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이 사례를 선택할 때는 맨 먼저 지역적인 요인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 수급권에서 구해야 됩니다. 어디서 구하라고요? 동일 수급권. 자, 두 번째는 얘와 얘도 비슷해야 되죠? 그죠? 얘는 아파트인데 얘는 상가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얘는 1년밖에 안 됐는데 얘는 50년 된 거다. 이것도 안 되겠죠? 모든 면에서 비슷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2년 전에 3억에 거래된 사례다. 그러면 요즘에 거래한다면 올랐겠죠? 이거 반영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근데 50년 전에 1억에 거래된 사례다. 그러면 이거를 요즘에 거래한다고 바꿔놓을 수 있어 없어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얘는 자, 친구한테 10% 싸게 거래된 사례다. 그럴 경우는 이거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 해줍니다. 개별적 동기라든가 아니면 수용당했다든가 이런 거 있죠? 이걸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있다면 원칙적으로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동일 수권 내 다른 사례가 없다는 얘기죠? 그때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다만, 자, 전제 조건은 이제 이걸 특수한 사정을 수정하는 거 있죠? 사정 보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사정 보정이 가능. 자, 이렇게 해서 사례를 구했죠? 그러면 사례 부동산의 가격에다가 자, 일단 얘가 자, 이 금매로 20% 싸게 거래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거래한 걸로 바꿔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정 보정한다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사정 보정한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2년 전에 3억에 거래된 사례다. 그러면 요즘에 거래한다면 올랐겠죠? 이거 반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점을 수정한다 해줍니다. 뭘 수정한다고요? 시점.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으면 저 사례가 정상적으로 거래한 걸 바꿔놨죠? 요즘에 거래한 걸 바꿔놨죠? 이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 지역과 이 지역은 가격 수준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로 이 지역 지하철이 통과하고 있다. 그럼 얘가 여기다 비싸겠죠? 지역적인 요인도 비교해야 됩니다. 뭘 비교하라고요? 지역 요인도 비교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똑같이 건영 아파트 하더라도 얘는 5년 된 거고 얘는 1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게 비싸요? 1년밖에 안 된 게 비싸죠? 이거 반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자, 그래 이걸요 개별 요인을 비교한다 해줍니다. 뭘 비교한다고요? 개별 요인을 비교한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전부 곱한 걸 뭐라고요? 비교해서 준한 가치라고 해서 비준 가치라는 겁니다. 얘 계산을 당연 이렇게 계산합니다. 사례 부동산의 가격 있죠? 여기다가 항상 사례분의 대상. 뭐라고요? 사례분의 대상. 항상 100분의 일단 100을 놓습니다.
사례분의 대상. 항상 밑에가 분모가 뭐라고요? 사례입니다. 사례분의 대상. 그 다음에 요거는요, 보통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거래 시점의 물가지수분의 기준 시점의 물가지수 있죠? 2년 전에 부동산 물가지수는 100이었는데 요즘에는 120으로 올랐었죠? 그러니까 거래 시점의 물가지수분의 기준 시점의 물가지수 일단 100분의 100을 놓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 요인도 사례분의 대상 한 다음에 일단 100분의 100을 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례분의 대상 100분의 100을 놓습니다. 일단 놨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이건 사례분의 대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사례가 20% 저가로 거래했다. 그럼 여기서 20 빼주면 돼요? 얘는 얼마 주면 돼요? 80 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거래 시점에 물가지수는 100이었는데 평가하고자 한 시점에는 120이라는 얘기죠? 그럼 120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사례분의 대상이라고 했죠? 밑에가 사례죠? 위에는 대상이죠? 대상 부동산이 지역 요인에서 30% 열세다. 그러면 여기서 30 빼주면 돼요? 그럼 이게 얼마더라고요? 7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사례분의 대상이라고 했죠? 그럼 사례가 개별적인 요인에서 자 15% 열세다. 그러면 15 빼주면 돼요? 얘는 얼마라고요? 85가 됩니다. 이렇게 다 곱해주면 돼요? 알겠죠? 연습해 볼게요. 연습이요? 해요 말을? 자, 무조건 100분의 100을 놓습니다. 얼마라고요? 100분의 100. 이렇게 항상 밑에가 사례고 위에는 뭐라고요? 대상입니다. 사례분의 대상 놓은 다음에 문제 연습해 볼게요. 96번 보겠습니다. 96번 1년 전에 15억에 거래된 사례부동산이 있는데 얼마 거래했다고요? 15억에 거래된 사례가 있답니다. 이렇게. 그런데 사례부동산이 시장가치 대비 20% 저가로 거래했죠? 자, 볼게요. 사례분의 대상이라고 했죠? 근데 얘가 사례가 15% 저가로 거래했죠? 여기서 15 빼주면 얼마라고요? 85가 됩니다. 아, 15% 저가로 거래했죠? 아, 20% 저가로 했네. 자, 정신 차리세요. 80% 저가.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이 기준 시점의 지수는 120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거래 시점에는요,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 기준 시점이죠? 12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120으로 놓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또한 사례 부동산이 개별 요인에서 20% 우세하다. 사례 부동산이 우세하다고 했죠? 사례분의 대상이라고 했죠? 얘가 몇 프로 우세하다고요? 20%다. 여기다 20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120이 되는 겁니다. 자, 항상 사례분의 대상 한 다음에 자, 우세한 쪽에다 우세한 정도 더해주면 돼요. 열세한 쪽에다 열세한 정도 빼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뭐가 됐어요? 대상 부동산이 지역 요인에서 20% 열세죠? 그러면 자,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대상 부동산이 지역 요인에서 20% 열세죠? 그러니까 여기서 20을 빼주니까 얼마라고요? 80이 됩니다. 이렇게 전부 다 곱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곱해주면 되는데 이때는 자, 더하기 빼기는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무조건 15 곱하기 100 나누기 80 곱하기 120 나누기 100 해도 상관없어요? 막 곱하면 돼요? 자, 근데 약분이 가능하다면 약분 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 어디 갔어? 얘랑 얘랑 약분 가능해요? 안 해요? 하고 얘도 가능하죠? 얘랑 얘랑 가능해요? 안 해요? 얘와 얘도 가능하네요. 그 얼마나 봐요? 15억이 나왔습니다. 어디 옛날에 우리 수학했던 기억나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세한 쪽에다 우세한 정도 있죠? 열세한 쪽에다 열세한 정도 더하거나 빼주면 돼요. 다시 해요? 못합니다. 다시. 자, 그 95번 보겠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아니한 것은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 시점에 사례 부동산 가격의 사정보정 또는 시점 등을 행하고 비중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비용성에 입각하는 게 아니라 시장성에 입각한다. 아까 시장성이라고 했죠? 시장성에 입각한다. 2번 볼게요. 자, 거래 사례는 인근 지역에서 구하는 것이 옳으며 좋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유사 지역 또는 주변의 용도 지역에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세 번째, 거래 사례는 사례 부동산의 구조,
물리적, 기능적 상태, 설계, 용도 등 개별적 요인이 대상부동산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어야 되죠. 거의 다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랑 비슷해야 되지. 자, 너무 차이가 나면 사례를 구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나랑 사람을 비교할 때도 나랑 조인성 정도는 비교할 수 있죠. 키도 좀 비슷하고 좀 약간 제가 좀 작지만 인물은 내가 낫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가능하잖아요. 근데 나랑 정종철 같은 애하고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박이 있잖아, 맞박이. 걔하고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종철하고 비교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비슷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랑 조인성하고 비교하면 차이점만 약간 수정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잘못됐나요? 아니요. 자, 상당히 비우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기분 되게 나쁘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사례부동산의 일부만이 대상부동산과 비교성이 있는 경우는 사례로 선택할 수 없다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 옆에다 배분법으로 가능하다 써놓으세요. 뭘로 가능하다고요? 배분법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는 대상부동산은 낮입니다. 근데 사례부동산은 아무리 찾아봐도 낮이가 거래한 사례가 없다는 얘기죠. 이때는 건부지를 사례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전체의 가격이 10억에 거래했다면 요거를 토지 부분으로 쪼개줘야 되죠. 요걸 배분법이라는 겁니다. 요걸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사례부동산의 거래 시점과 대상부동산의 기준 시점 사이에 시간적 유사성이 있어야 되죠. 기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사례부동산의 거래에 개재된 특수한 사정이라든가 개별적 동기 등을 보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걸 선택은 가능하다고 했죠. 다만 사정 보정은 가능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사정 보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동일 수권 내 유사지역 또는 인근지역 등이 사례 수집의 대상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인근지역의 사례일지라도 지역요인 비교와 개별요인 비교는 행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인근지역에서 사례를 구할 때는 같은 지역에서 구한 거죠? 그러니까 지역요인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요인 비교는 필요 없다 해줘야 돼요. 인근 지역의 사례 자료일 때는 뭐는 필요 없다고요? 지역 요인 비교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 사례와 사례에 의한 선택 기준에서 임료는 계약의 내용, 조건, 명칭 여하와 관련 없이 최근에 신규 계약으로 초에 지불되는 실질 임료 있죠? 요걸 기초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요 부동산도 있고 이 부동산이 있는데 임대료를 구하려고 하는데 얘는 보증금 5억에 자, 연 300만 원씩 주기로 했다. 그럴 경우는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300인데 300 가지고 수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증금 5억 이거 은행에다 예치하면 이자 생겨 안 생겨? 생겨요. 보증금이 비싸면 월세는 싸지는 거죠? 보증금이 싸면 월세는 비싸지죠? 요거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것도 은행에다 예치하면 이자 생길 수 있죠? 이런 걸 그러니까 임료 성격 있는 거 다 포함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실질 임료라는 겁니다. 임료 성격 있는 거 다 포함한 걸 뭐라고요? 실질 임료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일단은 자,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걸 먼저 자, 해결할게요. 뭐라고요?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거. 왜냐하면 수익환원법 같은 경우는 시간을 꽤 잡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여기서는 자,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자, 시험에서 꼭 물어보는 게 40페이지 보시면 테마 12하고 테마 13 있죠? 이거 있어 없어요? 이거 항상 물어봅니다. 요즘에 항상 물어보니까 요거는 할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 나옵니다. 자, 일단은 그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뭐에 따르면요?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 있죠? 감정평가사는 자, 만약에 빈번한 거래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은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뭐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써놓으세요. 자, 그리고 무형자산이라고 있는데 무슨 자산이라고요? 무형자산. 무형이라는 게 형태가 없는 자산이죠. 이런 것들 예를 들어 특허권 이거 어디에 있어요? 자, 형태가 어디 있어요? 효과권? 이런 건 형태가 있는 거죠. 특허권 어디가 있어요? 없죠.
영어권, 저작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디자인권 이런 거 있죠? 형태가 있어 없어요? 없죠. 이런 것들은 예를 통해서 미래 수익이 예상될 수 있죠. 요걸 기초로 평가합니다. 수익환원법을 해줘야 돼요. 뭐라 한다고요? 수익환원법을 해줍니다. 무조건.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또 이거 임대료 같은 거 있죠? 임대료 같은 경우는 무조건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임대 사례 비교법.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토지 같은 거 있죠? 토지를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 있죠? 얘네들은, 자, 공시지가 기준법을 해줘야 됩니다. 공시지가 뭐라고요? 기준법이다. 여기서 공시지가라는 게 뭐냐면, 자, 조금 이따 하겠지만, 정부에서 지역마다 표준지를 구한 다음에 표준지에 대해서 공시가를 결정해 놓은 거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수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토지의 가치를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 있죠? 지역마다 정부에서 표준지를 정해 놓은 거 있죠? 요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라는 얘기죠? 이걸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거기, 왼쪽에 볼게요. 왼쪽에 물건별 감정평가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요? 40페이지 왼쪽 맨 위에 있죠? 일단 토지 같은 건 뭘로 하라고요? 공시지가 기준법. 그리고 자 볼게요. 건물만 별도로 거래되는 경우는 있어 없어요? 거의 없죠? 건물만 따로 거래되는 경우는 많지 않죠? 보통 토지 건물 한꺼번에 거래하죠? 그러니까 건물만은 거래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뭘로 하라고요? 원가법으로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토지 건물을 합쳐서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때는 뭘로 하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다른 거 읽어보시고 자동차 등 있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고차 시장이 발달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뭘로 하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근데 자 건설기의 선박 항공기가 중고 시장이 발달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로 하라고요? 원가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뭘로 하라고요? 임대 사례 비교법. 그리고 무형자산은 다 뭘로 하라고요? 수익환원법. 요 몇 가지만 다 기억하셔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자 평가를 의뢰받은 개인 간의 거래에서 담보를 평가하거나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하는 거고, 자 지금부터는 공익 목적으로 무슨 목적이라고요? 세금이라든가 보상금 같은 거 책정하려고 정부에서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뭔 얘기 하겠죠? 이거를 가격 공시제도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가격 공시제도. 그래서 자 이 토지하고 얘는 뭐가 있다고요? 주택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비주거용도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요거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비주거용 같은 경우는 뭐가 없다고요?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지금 국세청에서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비주거용 주택하고 똑같이 해주면 돼요. 알겠죠?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어쨌거나 토지부터 먼저 볼게요. 토지부터. 자, 토지는 자 볼게요. 요거 해마다 둘 중에 하나 물어봅니다. 테마 12 아니면 테마 13에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춰야 됩니다. 다른 거 못 맞춰도. 아까 수익환원법 같은 경우는 10년을 공부해도, 몇 년 공부했다고요? 10년을 공부해도 어렵게 나오면 못 맞춰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공부 한자도 안 했는데 맞춥니다.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찍어서 맞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10년을 공부했는데 맞출지 못 맞출지 모른다. 이러한 선택이 있고, 한자도 안 했는데 맞출지도 모른다. 그럼 뭘 선택해야 돼? 한자도 안 하고 맞출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웃겼나요? 원래 제가 문장 웃기는데 지금 너무 딱딱한 내용만 해서 그래요. 네? 하면 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어쨌거나, 자, 이렇게, 자, 토지는 전국에 한 3천만 필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자, 지역마다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땅 있죠? 가격이라든가 용도 이런 거에서 가장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토지 있죠? 중간 정도의 토지, 이걸 표준지라는 겁니다. 뭘 한다고요? 표준지. 그래서 요거를, 표준지에 대해서 뭐라고요? 공시지가를 정해놨다는 얘기죠? 요거를 누가 하는 거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누가 평가한다고요?
국토, 뭐 지들이 평가하는 거 아니고 주로 이제 감정평가사 있죠? 얘들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까지냐면 2월 말까지는 공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라고요? 2월 말까지 공시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해 놓은 거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이거 평가해 놨을 거 아닙니까? 표준지에서 제곱미터당 가액을 결정해 놓은 거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관할 시군 구청장은, 관할 뭐라고요? 시군 구청장은 이 표준지를 기초로 해서 이 동네에는 수많은 필지가 있어 없어요? 다 필지가 있겠죠? 필지별로 제곱미터당 가액을 결정해 놓은 거 있죠? 이걸요 개별 공시지가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개별 공시지가다. 자, 요거는 언제까지냐면 자, 요거는 5월 31일까지는 공시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얘네들은 직접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감정평가사가 아니죠. 직접 평가하면 안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은 단독주택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자, 단독주택은 우리 토지처럼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자, 지역마다마다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단독주택이 있어 없어요? 이걸 표준주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요걸 정한 다음에 표준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정해놓은 거 있죠? 표준주택 가격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누가 결정 공시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언제까지냐면 1월 말까지는 공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라고요? 자, 그러면 요걸 기초로 해서 관할 시군 구청장이죠? 시군 구청장은 지네 동네에 있는 수많은 단독주택이 있어 없어요? 요거 하나하나 다 평가하는 거 있죠? 요걸요 개별 주택 가격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개별 주택 가격.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들 마음대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주택 가격 비준표 있죠? 이거 맞춰서 사무실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언제까지냐면 4월 30일까지는 결정 공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라고요? 4월.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다 기준 시점은 1월 1일입니다. 요 날짜의 가치 있죠? 1월 1일 날짜의 가치를 이때까지 공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공동주택은 요거는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가격으로만 공시합니다. 뭘로 공시한다고요? 공동주택 가격으로만 공시하는데 요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연립 같은 거 있죠? 다 끄집어내서 다 평가하는 겁니다. 아, 이거 무슨 수로 평가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국감정원 있죠? 여기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지부가 다 있어 없어? 지사가? 얘들 다 있겠죠? 다 평가해 놓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결정 공시하는 거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있죠? 이게 평가 주체입니다. 다만 얘들은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라고요? 4월 30일까지입니다. 알겠죠? 4월 30일까지인데 얘들 일단 요거 볼게요. 일단 표준자가 붙어 있는 거 있죠? 표준자가 붙어 있는 것은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개별 주택 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입니다. 뭔 기준이라고요? 평가 기준이다. 뭔 기준이라고요? 평가 기준이다. 그리고 표준자가 붙어 있는 게 이게 바로 자, 이 수용 같은 거 할 때 보상 기준입니다. 뭘 기준이라고요? 보상 기준이다. 알려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있죠? 아무튼 다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뭐라고요?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런 식으로 조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보상금 책정하려고 있죠? 공익 목적으로 평가해 놓은 거 있죠? 이걸요 가격 공시제도라는 겁니다. 다만 참고로 여기다가 이제 개발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뭐라고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때도 뭐라고요? 개별 공시가 있죠? 이걸 기초로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비주거용은 내가 상가 하나 갖고 있다. 상가 하나 갖고 있었죠? 그러면 단독주택하고 똑같이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 상가를 자, 아파트처럼 구분 구획 때마다 별도로 분양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요? 아파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요거 있죠?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자, 얘네들은 어떤 경우든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뭐 가능하다고요? 이의 신청이 가능한데, 자, 일단 결정 공시한 날 있죠? 결정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때 결정 공시했죠? 결정 공시한 날부터 언제까지라고요? 30일 이내에 뭐 가능하다고요?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거는 누구한테 이의 신청하냐면 결정 공시한 자 있죠? 그러니까 개별 공시가 이의가 있다 그럼 누구한테 하라고요? 시군구청장. 그 다음에 표준주택가격 이의가 있다 그럼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여기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누구한테 하라고요? 결정 공시한 자. 뭐라 한다고요? 결정 공시한 자한테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의 신청을 받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가 시군구청장은 이의 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있죠? 30일 이내 이의 신청 내용을 심사해서 이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됩니다. 결과를 뭐라고요? 통보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심의기구를 거쳐야 됩니다. 뭘 거쳐야 한다고요? 심의. 자, 지금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거 있죠? 요거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뭐라고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그러면 내가 만약에 표준지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럼 나도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표준지가 내 거다. 그럼 나도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그럼 이때는 표준지 공시가가 곧 뭐가 된다고요? 개별 공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해보세요. 자, 이번엔 거꾸로 돌아올게요. 거꾸로. 자, 거기 39페이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39페이지. 요거 할 수 있겠죠? 요거 여기서 한 문제 요즘에 꼭 나옵니다. 아까 그거 있죠?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는 뭘로 하라고요? 거래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재미없나요? 재밌어요. 예? 그냥 억지로 대답하는 거 같네. 자, 거기 볼게요. 우리 수익환원법은 논리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장래 예상되는 수익 있죠? 이걸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래 예상되는 수익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이걸 또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는 얘기죠?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는 한 서너 시간 정도는 저랑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단순간에 한 20분 만에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도 20분 동안에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잘하면 말하고요?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있죠? 요거 주로 여기서 물어봅니다. 저 어디서 물어본다고요? 요것도 또 맞췄네, 요거. 그래서 자, 수익환원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봤나요? 어떤 분은 작년부터 공부했는데 처음 들어본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투자론의 이게 심장이라고 했죠? 심장이다. 그래서 자, 얘는 1억 투자했는데 1년에 얼마 들어온다고요? 1억 2천만 원 들어온다. 그러면 내 손에 나간 돈, 이게 들어온 돈이죠? 근데 이걸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겠죠? 앞으로 들어올 돈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그럼 얼마 나온다고요? 1억 909만 원 나온다겠죠? 그럼 얘가 팔더라도 1억에 구입했지만 얼마에 받고 팔려고 해요? 이 정도 받고 팔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들어온 돈을 요것을 할인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일정 기간 내 처분할 것을 가정합니다. 뭘 가정한다고요? 제 얘는 뭘 가정한다고요? 처분할 것을 가정합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부터는 끝까지 보유한다고 가정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보유한다. 이렇게. 여기에는 자, 전통적 소득적응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녀환원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끝까지 보유한다고 가정합니다. 그죠? 네, 끝까지 보유한다. 그러면 참고로 이렇게 볼게요.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시고. 자, 내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5년 정도 갖고 있다가, 자, 갖고 있으면 5년 후에 뿅 하고 없어진다 가정해보자. 5년 지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뿅 하고 없어집니다. 그럼 매년 임대료가 얼마 들어온다고요? 1,000만 원씩 들어온답니다. 얼마 들어온다고요? 1,000만 원. 1,000만 원. 자, 듣기만 하세요. 약간 어려우니까. 1,000만 원 들어오죠? 그러면 5년 있다 뿅 하고 없어지죠? 그럼 들어온 돈이 이게 다죠? 이게 다입니까? 그럼 이거를 요구수익률로 할인하게 되면 이 부동산의 가치가 나온다고 했죠? 맞죠? 요구수익 10%라고 가정해보자. 몇 프로라고요? 10%. 그러면, 자, 이때는, 자,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가치는요, 1,000만 원 곱하기, 1,00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곱하면 됩니다. 연금의 현가계수는 제가 아는 공식이 하나 있거든요. 저만 아는 공식이 있는데, 자, 0.1분의 1 빼기 1 플러스 0.1의 마이너스 5제곱입니다. 아, 이런 게 있어요. 연금의 현가계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요거는 1 플러스 0.1의 5제곱분의 1에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근데 지금은 5년 있다가 뿅하고 없어진다 가정했죠? 근데 실제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5년 있다 또 누구한테 빌려주면 또 임대료 생겨 안 생겨? 생기고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이 계속 빌려주면 되죠? 그러니까 처분하지 않은 이상은 수익이 어떻게 발생한다고요? 무한대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떻게 발생한다고요? 무한대. 자, 그러면 이 부분만 끄집어낼게요. 이 부분이 1 플러스 0.1이면 1.1이죠? 1.1 5제곱분의 1이죠? 그죠? 이게 5 아닙니까? 5. 근데 이게 영원히 5, 6, 7, 8, 9 커지는데 어떻게 커진다고요? 무한대까지 커지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5, 6, 7, 8, 9 커지더니 어디까지 커진다고요? 무한대까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점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억분의 1, 조분의 1로 커지는 거죠? 1조분의 1 하면 거의 0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1을 조로 나눠봐요. 그러면 거의 뭐라고요? 0으로 수렴한다 해줍니다. 뭘 수렴한다고요? 그러면 1 빼기 0 하면 얼마예요? 어떤 분은 0 그러는데 1에서 아무것도 안 빼면 1밖에 안 남죠? 1 빼기 0 하면 얼마예요? 1 아니면 1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을 0.1로 나누면 되죠? 뭔 얘기 하겠죠? 이런 식으로 토지 같은 경우는, 자, 볼게요. 토지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어쨌거나 토지의 가치는, 다시 쓸게요. 토지 가치는 이렇게, 자, 보통 이제 얘네들은 순영업소득을 기초로 합니다. 무슨 영업이라고요? 순영업소득을 기초로 해서 요 0.1 있죠? 요거를, 자, 자본 수익률이다 해줍니다. 뭔 수익이라고요? 자, 토지 같은 경우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죠? 그죠? 그러면 자본 수익이라는 게 뭐냐면 영원히 수익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요구 수익률입니다. 아, 시끄럽나요? 자, 토지 같은 경우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죠? 그러니까 토지는 요구 수익률 자체가 뭐라고요? 자본 수익률입니다. 토지는 요구 수익률 자체가 뭐라고요? 자본 수익률입니다. 토지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죠? 토지의 요구 수익률 자체가 뭐라고요? 자본 수익률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번에 요거 볼게요. 건물의 가치를 보겠습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자, 이렇게 간단히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의 가치를 구해볼게요. 자,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 있는데 요거를 자본 수익률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발생하다 말죠? 그러니까 얘는 영원히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요구수익이죠? 근데 얘는 영원히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이렇게 나누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발생하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까탈스럽네요. 하지 마요. 자, 볼게요. 건물이 20년 동안 지나면 철거한다고 칠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철거하면. 그러면 만약에 매년 감가가 되는 거죠? 매년 감가할 만큼을 더 빼내는 겁니다. 이거 나누는 게 할인한 거예요. 아까 영원히 발생하면 나누는 게 할인한 거죠? 그럼 이것도 나누는 게 할인한 겁니다. 그러면 할인율에다가 매기 감가할 만큼을 추가로 더 빼내는 겁니다. 아시죠? 매년 감가할 만큼을 더 빼내는 거죠? 빼냈다가 건물이 철거되면 똑같은 건물 또 구입할 수 있죠? 그럼 수익이 계속 발생해요? 안 해요?
하고 또 철거되면 또 똑같은 거 또 구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추가로 더 빼내는 겁니다. 매기 감가율 있죠. 감가율을 자본 회수율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본 회수 추가로 더 빼낸 다음에 착착 모아놨다가 건물이 철거되면 똑같은 거 또 구입하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상당히 좀 까탈스럽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걸 뭐라고요? 전통적 소득정법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해가 좀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저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물어볼 수 있지만 주로 어디서 물어보냐면 거기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있죠? 여기서 자주 물어봅니다. 요거 잘 정리하시면 요것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요거 맞출 수 있어요? 요거 자주 물어봅니다. 요거. 자, 그러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환원율 구하는 방법은 시조 12다. 시 뭐라고요? 12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조 뭐라고요? 12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시조 12 이렇게. 요거는 시장 추출법. 얘는요. 조성법, 투자결합법, 엘루드법, 그다음에 부채 감당법 이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복합 부동산 있죠. 복합 부동산에 있어서 종합 환원율 같은 거 있죠. 요거 구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 하나의 부동산을 구하는데 자본 회수율은 하나니까 다 똑같겠죠. 다만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본 회수율을. 자, 그러면 일단 시장 추출법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사례가 나와야 됩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자,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 있죠? 사례를 가지고 유추해서 환원율 구하겠다는 얘기죠? 이거 뭐라고요? 시장 추출법이다. 그 다음에 얘는 요소 구성법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는 오염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오염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할증률을 높이겠다는 얘기죠? 요구승률의 정체가 뭐라고요? 무위험률에다 오염 할증을 더하는 거죠? 가장 이론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오염이 크자 작자를 따지기 쉬워요? 어려요? 어려우니까 거의 써먹기 힘들 겁니다. 알겠죠? 힘들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염 나오면 뭐라고요? 조성법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있고 뭐라고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소득을 창출하는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다르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토지와 건물이 뭐라고요? 다르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을 분리할 수 있다 이 나와야 됩니다. 따로따로 환원율을 구할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표현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엘루드법은 LG전자 있죠? LG전자의 그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얘기죠? LG전자. 그래서 얘는 엘루드법은 나중에 돈의 일부를 갚으면 지분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요것도 고려하겠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나중에 세전 현금 수지가 매기 달릴 수 있죠? 가치가 또 변할 수 있죠? 다 고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부채 감당법은 자, 이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누구 입장이라고요?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요거 안 했네요. 금융적 투자법이죠? 요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저당 투자자의 요구 승률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 승률이죠? 요게 다르다. 또 뭐라고요? 분리될 수 있다 나와야 돼요. 다르다. 뭐라고요? 분리될 수 있다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채 감당법은요.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부채 감당률 있죠? 요걸 가지고 구하는데 요거는 공식을 좀 기억하세요. 저부대 기억하세요. 무슨 부대라고요? 저부대에 저당 상수에다가 부채 감당률 있죠? 여기다가 대부비를 곱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만 하면 여기 걸려듭니다. 걸려들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요 내용은 그 본 수업에서 한 2-3시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다른 내용은 그 본 수업에서 공부할 거니까 이런 거 나오죠? 나오면 맞추면 됩니다. 뭐 기분이 안 좋으세요?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만 풀고 끝낼게요. 자, 거기 38페이지에 97번 볼게요. 97번.
자, 수익환원법 및 환원이율의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녀환원법이라든가 전통적인 소득정법은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소득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의 경제적 내용수 전 기간 동안에 보유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얘는 처분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끝까지 보유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끝까지. 2번 볼게요. 그리고 얘네들은 주로 이제 순영업소득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환원합니다. 그냥 암기하세요, 그냥. 여기서는. 자, 그래서 환원 대상 소득에 따라 구분할 경우에 전통적인 소득적용법과 자녀환원법 모두 세전 현금 수지를 환원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영업소득 있죠? 요거를 환원 대상 소득으로 합니다. 순영업소득. 왜냐하면 요 밑에서 요걸 반영하려고 해요. 감가상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영하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세 번째 볼게요. 시장 추출법은, 자, 밑줄 쳐볼게요. 우염 나왔죠? 첫 번째 줄에 우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우염 나왔으면 무조건 뭐라고요? 조성법입니다. 조성법. 그래서 시장 추출법이 아니라 조성법은 해줘야 됩니다. 조성법은 대상 부동산에 관한 우염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한 다음에 개별적인 우염에 따라 우염 할증률을 더해가면서 환원율 구하겠다는 얘기죠? 맞아, 틀려? 틀려. 시장 추출법이 아니라 조성법입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4번. 자, 4번의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사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사례 나왔으면 무조건 뭐라고요? 시장 추출법입니다. 그래서 요소 구성법이 아니라 시장 추출법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매매 사례 있죠? 이걸로부터 환원율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무조건 다르다, 분리될 수 있다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동일하다 해주면 안 됩니다. 다르다. 그 다음에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이건 맞죠?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엘루드법은 뭐 지분 형성분이 달라지거나 세전 현금수가 달라질 수 있어 매년.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도 변할 수 있죠? 다 고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하게 나오면 답입니다. 엘루드법은 매 기간 동안의 세전 현금 수지, 바로 밑에 줄에 맨 끝 왼쪽에 가치 증감, 오른쪽에 지분 형성. 나왔어, 안 나왔어요? 이런 거 나오면 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금융적 투자결합법. 요것도 다르다, 분리될 수 있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다르다. 나왔어, 안 나왔어요? 좀 맞는 겁니다. 웃기네, 이거. 8번 볼게요. 부채 감당법은 누구 입장이라고요?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대상 부동산의 순영업소득으로 매기간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부채 감당률을 이용하여 구하겠다는 얘기죠? 맞아, 틀려? 자,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하는 거죠? 이거 맞는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98번 볼게요. 자, 결국은 요거를 환원율이라 하는 겁니다. 이걸 환원율이라 하는 겁니다. 맞죠? 자, 부동산의 가치를, 수익 가치를 이렇게 구합니다. 수익 가치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순영업소득을 뭘로 나눈 거라고요? 자, 환원율로 나눈 거죠? 환원율로 나눈 건데, 토지 같은 경우는 환원율이 뭐라고요? 자본수익률이고, 건물 같은 거는요, 여기다 이거 더해줘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나누기가 넘어가면 뭘 바뀌어요?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 바뀌죠? 그러니까 얘를 바꿔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환원 이율은 어떻게 해서 하면 돼요? 수익가치분의 부동산 가치분의 어떻게 해요? 순영업소득에도 상관없겠죠? 얘랑 바꿔도 됩니다. 자, 1번 첫 번째 볼게요. 환원이율은 부동산 가치분의 기억번 뭐라고요? 순영업소득입니다. 뭐라고요?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과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자본 회수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같은 거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자본 회수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계산 문제가 요거는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뭐 계산한다고요? 요 정도, 요 두 가지는 할 줄 아셔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물리적 투자결합법을 얘기하는데, 자, 1번 볼게요. 99번에 1번. 토지의 환원율은 15%랍니다. 얘는 몇 프로라고요?
15%. 그 다음에 건물의 환원율은 10%죠? 10%다. 자, 이때 토지의 가격 구성 비율이 60%이고 건물의 가격 구성 비율이 40%죠? 그러니까 여기는 60%, 여기는 40%죠? 그럼 이때는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요거 있죠? 요게 바로 물리적 투자결합법하의 종합환원율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환원율을 구할 때는 한쪽이 백분율이면 한쪽은 소수점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0.4 10% 곱하기 얼마라고요? 0.4 플러스 15% 곱하기 얼마라고요? 0.6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 알겠나요? 한쪽이 백분율이면 한쪽은 뭘로 계산하고요? 소수점을 계산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의 각각의 환원율 있죠? 여기다가 가격 구성 비율을 곱해주면 돼요. 알겠죠? 요거는 잘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문제 나오면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할 수 있겠나요? 그 다음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부채 감당법에 의하여 구해진 환원율은, 부채 감당법 나오면 무조건 저부대 곱하면 된다고 했죠? 저부대 곱하면 됩니다. 저당상수, 부채 감당률, 대부비율이죠? 요거 구하면 되는데, 이때 조심할 거는, 자, 어쨌거나 저당상수는 0.1이죠? 곱하기 부채 감당률은 2가 돼 있죠? 그리고 하나는, 나머지 계산할 때 하나는 백분율로 집어넣으세요. 뭘 집어넣으라고요? 백분율로 집어넣으면 곧바로 백분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비율은 50%라고 했죠? 50%를 그대로 곱합니다. 그러면 10%가 나옵니다. 몇 프로 나온다고요? 10%.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저부대 곱하면 돼요. 무슨 부대라고요? 저부대. 이렇게 해서, 자, 그 수익환원법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우린 시험 목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네. 이걸로 제대로 공부하려면 한 2시간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럴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자꾸 이런 거 가지고 헤매지 마세요. 네. 집에 가셔서 이런 거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이거 가지고 10시간이고 15시간이고 고민하지 마세요. 네. 이해가 안 되는 건 넘기세요, 이런 것들은. 네. 그래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문 얘기 하겠나요? 그래서 지금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40문제 중에 한 25문제 있죠? 이거 아주 쉬운 문제들입니다. 능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은 어려운 문제 5개, 6개를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이 쉬운 문제 25개 있죠? 요거를 정확히 안전하고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모두 다 전부 다 합격하셔서 다음번에 길거리에서 보면은 기분 좋게 만납시다. 네. 뭐 잘못됐나요? 아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요 정도 하고 얼른 들어 쉬시고, 자,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